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스탠스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더 나아가 환율 시장이 흔들거리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102.31입니다. 자, 보게 되면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2년도예요. 거의 고점권에 와 있죠. 그렇죠? 고점권에 와 있으면 내려간다,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내려갈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먼저 안정화를 취해야 된다. 원달러 환율도 현재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현재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점권에서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 달러 인덱스가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9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찍어냈었다. 이 돈을 달러로 찍어내서 매입했다는 게 미국 국채와 MBS였다. MBS는 주택담보부 저당증권이다. 미국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 시스템이 결국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탄생을 시켰으며 우리 XRP와 리플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탄생과 절대 무관하지 않으며 이 연장선에서 메타버스까지 같이 가는 부분에 현재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금융시장, 금리와 자산에 대한 부분, 연준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38,000달러 선까지 털썩. 나스닥과 커플링 심화 양상. 자, 이 이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거리는 그 이유, 정확하게 이 의미가 크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대차 대조표 축소와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함께 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빅테크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과 나스닥 지수가 이전보다 더 심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 핵심은 연준의 긴축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큰 그림, 연준의 큰 그림을 예측해보면 그 안에 있는 통찰력을 그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암호화폐의 탄생 배경과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의도를 알고 쩐주 금융 기득권의 의도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변동성이 왜 나오는 그 이유. 첫 번째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생각보다 시기가 빨라질 수가 있다. 9조 달러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첫 번째로 인지를 먼저 하자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전 세계 기득권,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0.50, 유럽 0%, 영국 0.75, 일본 심지어 마이너스 0.10입니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 세계 국제결제통화, IMF 통화 인출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죠. 얘네가 앞에 금리가 0자가 붙죠. 그쵸? 금리가 0에 가깝다. 0에 수렴한다는 이야기는요. 금리의 시스템이 끝나간다. 법정화폐의 시스템이 끝나간다. 이게 암호화폐 탄생과 블록체인의 탄생과 절대 무관하지 않으며 이 연장선상이 바로 메타버스와 그리고 또 하나 스위프트 2.0 리플과 XRP와 절대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압박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고작 0.25% 한 번 올렸다. 다음번 회의에서 0.50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 속도, 긴축의 속도도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못 가고 한번 빠그러져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자, 보면은요. 나스닥 주봉이에요. 좀 많이 빠졌죠? 그쵸?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연준의 자산이 무척 많이 9조 달러에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자, 보면 상승 거의 쉬지 않고 가끔씩 쉬긴 했으나
거의 무차별적으로 달려왔어요. 최근에 돼서야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온 부분이에요. 주봉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일봉으로 보면 더 한눈에 보입니다. 그쵸? 한눈에 보이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거쳤다. 빠진 이유는 연준의 긴축이 첫 번째, 두 번째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였다. 이 세 가지였을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보자고요. 정말 연준이 긴축을 엄청난 속도로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1999년도부터 2017년도에 18년도에 2.5%가 상단이었고요. 다시 한번 2020년 0%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올려서 0.5%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 7% 근방, 더 가서 1970년도에 금리는 20%였다. 그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금리를 과연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2008년도 이후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랬어요. 굉장히 급하게 올릴 거다. 0.25%, 1년에 4번 올려서 1년에 1% 가까이 올리겠다. 그러는데 금리의 상단은 계속해서 낮아져 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0.5% 올린다고 하죠. 다음번 FOMC에서. 과연 몇 번이나 올릴 수 있을지. 서로 0.5% 올리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증시와 암호화폐, 특히 증시겠죠? 금융시장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한번 충격이 오면 바로 연준은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게 2008년도 연준과 이전의 연준과 이후의 연준이 바뀐 모습입니다. 바로 달러의 통화 시스템과 달러의 영향력, 그리고 스위프트, 정확하게 이 시스템의 크랙이, 상처가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연준의 대체대표 화면이에요. 자, 이때도 현재 8.8조 달러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때도 줄일 수 있었다. 근데 1조 달러도 못 줄였다. 그리고 다시 양적 완화를 8.8조 달러까지 늘렸다. 그래서 좀 줄이겠죠. 그러나 결코 많이 줄일 수가 없다.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전에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 가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을 바로 CBDC와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와 스위프트 2.0, 이 세상이 나오게 되는 세상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의 속도는 금융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2008년도 이전에는 금융시장을 신경 쓰지 않고 한 번 올리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올렸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는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연준은 동행해 왔다. 그래서 지금은 구두상으로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압박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안정화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38분인데요.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이 4,924만 원입니다. 자, 보게 되면 최근에 단기 박스권을 보게 됐을 때요. 5,700만 원이에요. 저점권은 4,200만 원대입니다. 5,700만 원에서 4,700만 원 사이를 두고 많게는 4,500만 원 기준점으로 해서 현재 가격은 4,920만 원. 거의 박스권 중앙과 하단에, 고점과 하단의 중앙 부분에 있어요. 많이 하락했다 하나,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과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은 연준의 긴축 스탠스와 우크라이나 이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리플도, 자, 볼게요. 리플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거의 비트코인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크게 차트와 다르지 않다. 빠졌다 하락폭, 저점권과 고점권에 조금 더 저점권에 있어요. 저점권은 대략 750원,
고점권은 대략 1080원, 현재 837원입니다. 자, 우리가 리플,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다르게 올라가는 속도도 좀 더디고요. 가장 늦게 올라가고, 중요한 건 사람들을 많이 지치게 만들죠. 리또속.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 스위프트망, 리플 XRP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엑스커런트가 확장이 돼야 되며 XRP가 전 세계 금융기관망에 깔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더 많이 깔려야 되겠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때 누구도 상상 못하는 그런 파괴력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의 장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리플의 XRP에 가야 되는 길이 보입니다. 자, 원래 보면 2018년도 말에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고점이 한 2,600만 원 가까이 찍어요. 그리고 무려 300만 원대 중반대까지, 350만 원대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년에 가까운, 자, 이때 2,600만 원에서 300만 원 중반대까지 빠지고요. 2018년, 19년, 20년도까지 내리 박스권 구간을 그렸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2021년도가 돼서, 자, 그럼 몇 년이죠?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하락과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쭉 달려나가기 시작하여 2021년도에 단숨에 바로 8천만 원 근방까지 가게 되죠. 그쵸?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다. 그러나 올라가는 시간은 정말 짧고 강력하다. 원래 모든 투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보게 되면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도 계단은 옆으로 가는 건 길고요. 올라가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 계단식으로 상승, 하락, 계단식으로 상승. 그러나 이 기간을 보게 되면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응축이 완료가 되면 터진다. 자,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지금 박스권이죠. 8천만 원에서 3,500만 원대의 박스권이다. 전보다는 변동폭이 좀 약해졌죠. 그렇죠? 2018년도보다는 변동폭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지금은 8천만 원, 3,500만 원, 4천만 원 근방으로 해서 현재 5천만 원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어느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강력한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더리움 한번 보고 올까요? 마지막에 우리 리플을 볼게요. XRP를. 이더리움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 보면 똑같죠? 상승 나오고 쭉 하락, 그리고 강력한 지지부진한 긴 조정기와 박스권, 하락기와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똑같이 박스권에 있다. 자, 크게 보면 정말 비트코인과 똑같이 생겼죠. 그러나 우리 XRP의 모습은 달라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SEC과의 소송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얘는 이때 한번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죠. 쭉 나오고 그리 내려오고 나서 지금 현재 기나긴, 그리고 코로나 때 한번 잠깐 터졌으나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 한참 못 미쳤다. 왜? SEC과의 소송. 자, 이 부분이 전 세계 금융 기득권이 판을 짜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라 하나 지금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래서 보게 되면 비트나 이더는 이렇게 놀고 있죠. 그쵸?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우리 XRP는, 리플은 이렇게 놀고 있죠. 에너지의 힘이 조금은 더 약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억지로 XRP의 상승을 누르고 있다. 왜? SEC과의 소송, 판을 짜고 있다. 판 짜기 전에 금융기관들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오래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인프라를 깔 수가 없다. 전혀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XRP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축기가 굉장히 긴 만큼 정말 기죠? 다른 거보다 훨씬 더 그래요. 그래서 리또 속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죠.
올라갈 것 같다 못 가고 올라갈 것 같다 못 가고. 그러나 나중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끝판왕이 저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제가 언급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카카오의 월봉 차트인데요. 우리 XRP의 모습이 이 그림과 유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요. 자, 이 카카오를 보면은요. 2000년도에 대략 15,000원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25,000원.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15,000원. 그리고 2019년도에 2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 드디어 터지게 돼서 18만원. 자, 10년이 넘는 박스권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게 된 다음에 바로 한 방에 이 기다림을 종식시키게 됩니다. 물론 10년까지는 안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요. 이제 이때는 아마도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금리가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달러의 시스템에 크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국제경찰 노릇에서 빠지고 있으며 전 세계 스위프트망에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지금 오펙에서 중동에서 달러로 원유를 결제하던 원유의 폐구가 됐던 게 굉장히 많이 흔들려 가고 있다. 즉 법정화폐의 달러 시스템의 균열이 가게 되면서 사실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이미 예상을 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XRP가 현재 인프라가 깔리고 있죠. 리플, 렛이 깔리고 있죠. 이 속도가 현재 나오게 되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 때, 그리고 시스템, 통화 시스템이 수명이 현재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와 그리고 바로 리플 스위프트 2.0과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와 이런 시스템이 갖춰갈 무렵 이 속도를 빨리 구축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이겠죠. VR, AR, 메타버스. 그래서 이 시스템과 속도를 맞춰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 응축 기간이 끝나면 사실 이 속도는 비교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얘는 주식시장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아직 0.2%밖에 되지 않는다.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은 100배 더 커진다. 최소 100배. 100배가 뭡니까? 주식시장을 더 크게 능가할 수도 있다. 왜? 4차 산업의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결국 4차 산업의 주인공은 블록체인입니다. 기업의 개수를 줄입니다. 왜? 탈중앙화. 말이 좋아 탈중앙화지 엄밀히 말하면 더 가까운 중앙화에 가깝다. 개인을 직접 중앙이 통제하게 되는 가운데의 중간 매개자를 없애버린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건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은행을 없애버리자. 그쵸? 그리고 우리 리플, 협력하는 애들끼리 전산망을 공유해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중간 단계를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유통이 다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 유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기업의 역할이. 이 축소가 되는 만큼 결국 암호화폐와 리플과 XRP와 이런 파이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는 시작한다. 고로 신생이고 혁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면 안 되겠죠. 가치를 알면 사놓고서 처박아 두고 금융 인프라가 깔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이 파괴력에 저는 100배 이상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 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